이 책은 또 말합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다. 착해야 한다, 예뻐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너무 강하면 안 된다, 너무 욕망을 드러내면 안 된다, 너무 똑똑해 보여도 안 된다, 너무 본능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떤 힘을 잃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클라리사 에스테스의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세죠?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처음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여성 독자를 위한 책인가? 내가 읽어도 되는 책인가? 괜히 읽었다가 브루스도 이제 페미니스트냐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쓸데없는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여성의 내면, 여성의 본능, 여성의 야성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다 보면 이 책은 여성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기 안의 늑대를 잃어버렸는가? 당신은 언제부터 너무 착하고 너무 사회적이고 너무 무난한 사람으로 길들여졌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당신의 뼈를 다시 모으려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오늘은 이 책을 여성 심리학 책으로만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조금 다르게 읽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조세프 캠벨,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묻혀있는 야성의 고고학,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저는 신화학자 조세프 캠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조세프 캠벨은 전 세계 신화와 영웅 서사를 비교하면서 인간 내면에는 반복되는 이야기의 패턴이 있다고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웅은 평범한 세계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떠납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고대 신화의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떤 문턱을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화를 좋아합니다. 신화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오래된 지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조세프 캠벨을 좋아하는데 비슷하게 읽을 만한 책이 있을까? 그때 추천받았던 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책,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읽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여성 특화 버전의 조세프 캠벨인가? 근데 읽고 나니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세프 캠벨이 영웅의 여정을 말했다면 클라리사 에스테스는 여성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야성의 여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야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야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거칠고 공격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야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야성은 오히려 더 깊고 섬세합니다. 직관, 생명력, 감각, 창조성, 자기보호 능력, 상처를 견디는 힘,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힘. 이 책은 또 말합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다. 착해야 한다, 예뻐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너무 강하면 안 된다, 너무 욕망을 드러내면 안 된다, 너무 똑똑해 보여도 안 된다, 너무 본능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힘을 이 책은 야성의 여성, 영어로는 Wild Wom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물론 여성에게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여성의 억압된 심리와 상처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길들여져 삽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적 역할 안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고 자기 본능과 멀어집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겠지. 이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되겠지.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안에서 뭔가 말라갑니다.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늑대의 상징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하게 남는 이야기 중 하나가 라로바, 늑대의 뼈를 모으는 노파 이야기입니다. 사막 어딘가에 한 노파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들의 뼈를 모읍니다. 사슴, 방울뱀, 까마귀, 여러 동물의 뼈를 모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녀에게 가장 특별한 것은 늑대의 뼈입니다. 그녀는 흩어진 늑대의 뼈를 하나하나 모읍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하얀 늑대의 골격을 다시 맞춥니다. 뼈를 모두 모은 뒤에 그녀는 모닥불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 위에 살이 붙습니다. 털이 자랍니다. 늑대가 숨을 쉽니다.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골짜기 아래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책 전체의 핵심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뼈를 모은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잃어버린 자기 조각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는 일입니다. 내가 억눌렸던 감정, 부끄러워서 숨겼던 욕망, 너무 오래 참느라 잊어버렸던 분노, 어릴 때는 분명히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직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들, 내가 진짜 무서워했던 것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 그것들이 전부 흩어진 뼈입니다. 그런데 뼈만 모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는 구조입니다. 반면 노래는 생명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고 자기 분석을 하고 명상을 해도 마지막에는 자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불러주는 노래, 내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목소리. 이 책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뼈가 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노래가 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달릴 수 있는 늑대가 있다. 이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안의 뼈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안의 노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바살리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직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살리사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죽기 전 어머니는 바살리사에게 작은 인형을 하나 줍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인형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죠. 이후에 아버지는 재혼하고 바살리사는 계모와 두 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구조는 신데렐라와 비슷하죠, 사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의 불이 꺼지고 바살리사는 숲속에 있는 무시무시한 마녀 바바야가에게 불씨를 얻으러 가게 됩니다. 바바야가는 러시아와 동유럽 민담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존재인데요. 흔히 무서운 마녀처럼 등장하지만 단순한 악당은 아닙니다. 그녀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통과 의뢰를 주는 존재입니다. 융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존재는 단순히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힘을 상징합니다. 바살리사는 바바야가의 집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남긴 인형의 도움을 받습니다. 에스테스는 이 이야기를 여성의 직관 회복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착한 소녀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 친절한 어머니의 보호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 언젠가는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무서운 존재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불씨를 가져와야 한다. 여기서 불씨는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직관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 길은 아니다. 지금은 참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도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꼭 여성에게만 적용해야 할까? 남자도 어른이 되려면 언젠가는 보호자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낯선 숲으로 들어가야 하고 두려운 스승을 만나야 하고 자기만의 불씨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조금 더 넓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여성의 상처와 여성의 본능을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그건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화와 민담의 힘은 언제나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좋은 이야기는 성별을 넘습니다. 나이도 넘습니다. 시대도 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입니다. 해골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절벽에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들이 그녀의 살을 모두 먹어치우고 결국 뼈만 남습니다. 그녀는 바닷속을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한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이 해골 여인을 낚습니다. 처음에는 어부가 이제 큰 고기가 걸린 줄 알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끌어올려 보니까 해골이에요. 어부는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떨쳐내려고 해요. 하지만 낚싯줄에 엉켜있는 해골 여인은 계속 그를 따라옵니다. 결국 어부는 지친 채로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듭니다. 깨어보니까 해골 여인이 옆에 누워 있습니다. 뼈들은 엉망으로 엉켜 있습니다. 한쪽 무릎은 갈비뼈 위에 있고 팔은 또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어부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측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해골 여인의 엉킨 뼈를 하나씩 풀어줍니다. 제자리로 또 맞춰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죠. 그 이후에 어부는 또 지쳐서 잠이 듭니다. 잠결에 눈물을 흘려요. 해골 여인은 깨어나서 그 눈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어부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서 북처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골 여인의 뼈에 살이 붙고 해골 여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에스테스는 사랑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처음에는 보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낚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행운이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드디어 내가 찾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느 순간 해골이 보입니다. 상대의 상처, 불안, 과거, 두려움, 엉켜있는 감정, 내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두운 부분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에스테스는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이 장에서 가장 밑줄 긋고 싶었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안의 모든 세포가 도망쳐라고 외칠 때조차 그 사람 옆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사랑은 달콤함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환상이 깨진 뒤에도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엉킨 뼈를 풀어줄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엉킨 뼈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관계를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관계에서 머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필연적인 어려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반드시 해골 여인이 올라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올라옵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상대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환상이 죽는 순간이 또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스테스는 이것을 삶, 죽음, 삶의 주기라고 말합니다. 살아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주기. 신화에서는 사랑은 종종 죽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완전한 사랑은 삶과 죽음이 함께 춤추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너무 극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실제 관계를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는 작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처음의 환상이 죽고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상대가 죽습니다.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도 죽습니다. 상대는 늘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는 기대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죽고 나서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몰랐던 감정의 영역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꽤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MBTI도 원래 INTJ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이란 관계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몰렸던 감정의 지하실로 자꾸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불안, 연민, 회한, 책임감, 분노, 애정, 그리고 가끔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슬픔.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랑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제는 MBTI 테스트에 보면 저는 INFJ가 나와요. 사랑은 사람을 감정의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아마 그래서 사랑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내 감정까지 마주하는 일이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문득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반짝이는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는 긴 호흡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성냥팔이 소녀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냥팔이 소녀를 보통 슬픈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추운 밤 성냥을 팔던 소녀가 성냥불을 켜면서 따뜻한 환상을 보고 결국은 얼어 죽는 이야기죠. 어릴 때 읽으면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에스테스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그녀는 환상에도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쾌락의 환상입니다. 잠깐 즐기는 상상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인 환상입니다. 계획을 만들고 행동을 준비하게 하고 실제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상상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현실과 분리되어 사람을 마비시키는 상상이죠. 에스테스가 보기에 성냥팔이 소녀의 환상은 세 번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은 소녀를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게 하지도 못하고요.
현실을 바꾸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무력감 속으로 데려갑니다. 저는 이 해석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위로 콘텐츠, 현실을 바꾸지 않는 몽상,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마취제 같은 생각. 상상 속에서는 이미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상태. 상상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상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당신의 상상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따뜻한 성냥불처럼 잠깐 위로만 주고 있나요? 이 질문은 저한테도 꽤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끔 성냥을 켭니다. 그 작은 불빛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좋은 환상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쁜 환상은 우리를 더 오래 앉아있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신화와 민담을 해석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융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상징을 중요하게 봅니다. 융이 말한 원형, 그리고 아키타입은 인간 무의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래된 이미지와 패턴입니다. 어머니, 그림자, 영웅, 노인 현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죽음과 재탄생, 이런 이미지들은 문화가 달라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융학파 사람들은 신화, 민담, 꿈, 동화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로 봅니다. 이 책도 그렇습니다. 바바야가는 그냥 마녀가 아닙니다. 해골 여인도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라로바도 그냥 노파가 아닙니다. 성냥팔이 소녀도 그냥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심리 안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신화 해석의 재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을 너무 과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동화는 동화지 왜 이렇게까지 해석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을 통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통해서 살아요. 같은 사건도 어떤 이야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통과 의례가 됩니다. 상처는 그냥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내면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됩니다. 관계의 위기는 그냥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골 여인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야기는 사건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의미를 바꿉니다. 그리고 의미가 바뀌면 사람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신화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이 완벽하게 잘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중간중간 지루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해석은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대목은 너무 여성 중심으로만 닫혀있다는 생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잠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읽으면서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여성에게만 적용해야 하나? 남성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인간 전체의 이야기로 넓히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집중하는 책으로 쓰여졌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은 신화 해석과 영웅 서사는 남성의 여정 중심으로 읽혀왔기 때문입니다. 조셉 캠벨의 영웅 서사도 넓게 보면 인간 전체의 이야기지만 많은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성 영웅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테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의 내면에도 영웅의 여정만큼 깊고 강렬한 여정이 있다. 그것은 검을 두고 용을 죽이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뼈를 모으고 불씨를 가져오고 해골 여인을 살려내고 자기 안의 늑대를 되찾는 방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의 여성 중심성은 약점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다만 저는 남성 독자로서 이 책을 조금 더 넓게 읽고 싶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안의 야성을 되찾으라는 책, 남성에게는 여성 안의 야성을 이해하라는 책, 그리고 모두에게는 잃어버린 자기 본능의 뼈를 다시 모으라는 책,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연히 여성 독자에게는 분명히 강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오래 착한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직원, 좋은 사람 역할을 해온 분들에게는 이 책이 꽤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다. 당신 안에는 더 오래된 힘이 있다. 그 힘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둘째, 융 심리학이나 신화, 민담, 조셉 캠벨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이 책은 이야기 해석의 보물창고입니다.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놀라운 통찰들이 나옵니다. 셋째,
저는 의외로 남성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편들. 오늘날 여성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커리어도 있고, 자기 실현도 있고, 가족 안의 역할도 있고, 사회적 기대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옆에 있는 남성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거창하게 구원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이 자기 삶을 더 크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안의 직관과 야성과 생명력을 되찾으려고 할 때 옆에서 그걸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비웃거나 작게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성의 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이해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은 여성에게 야성을 되찾으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읽은 이 책은 동시에 이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뼈를 다시 모으는 책, 자기 안의 불씨를 되찾는 책, 사랑의 해고를 외면하지 않는 책, 사람을 살리는 환상과 죽이는 환상을 구분하는 책, 그리고 오래 침묵했던 자기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부르는 책. 책을 덮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내 안의 늑대를 어디에 묻어뒀을까? 나는 아직 내 노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오늘의 브루스 북살롱은 클라리사 에스테스의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이 책이 모든 사람에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 읽으면 이상하게 자기 안의 오래된 동굴에서 무언가가 대답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늑대는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